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연말에 정말 많은 기업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기업의 대표님들, 회장님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특히 이 고금리 상황에 고물가 상황에 또 저성장 기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 특히 기업의 부채가 쌓이고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데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산이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또 방송 뉴스상에 유튜브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그 공사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위태위태하고 파산으로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파산하는 기업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금의 그 임금 근로자들도 우리네 국민이고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이고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줄을 서는데 어디에 줄을 서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장기 차입금 마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내일이 급급하니까 단기 차입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체제에 들어서다 보니까 함부로 대출을 안 해주고 가려서 대출을 해줍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기업들이 어떤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될까? 결과적으로 이 부채 문제가 우리를 경제 위기로 가져오게 만들까? 아니면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더 경제 성장 속도를 더디게 만들까?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이 기업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 이미 우리가 지적하고 있고 은행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고 또 가계도 기업도 그것에 맞게 디레버리징 의사결정을 또 하고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아올 때 과연 이 부채 문제가 터져서 경제 위기로 우리를 치닫게 만들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로 고착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함부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부채 문제 심각하다. 저도 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마치 터질 것처럼 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면 경제 위기 오겠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근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떤 국제기구도 IMF, 월드뱅크, BIS, 그 밖에 OECD, IIF 어떤 기관도 대외적인 기관도 그리고 국내의 어떤 기관 민간 혹은 국책 정부조차도 어떤 주체도 공식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때 마이너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 경제 위기로 가정하고 경제 위기 오면 당연히 집값 폭락하겠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또 경기 침체로 전개된다면 어떤 이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날지를 제대로 우리는 포착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IMF의 연례 보고서 한국 경제를 자문하는 자문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IMF의 연례 협의 보고서를 소개해드렸고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이 부채 문제를 모니터한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가계부채 관점에서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기업부채 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기업의 도미노 부실 문제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 위기로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몰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도, 금융기관도, 기업도, 또 가게조차도 기업의 도미노 부실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회해 나가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죠. 경제 위기를 가정하기보다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키고 억누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업 도미노 부실 문제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지를, 그 연결고리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부채의 역습이다. 보시는 것처럼 누적된 글로벌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처, 선진국의 부채도 늘어나지만 신흥국의 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결과적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부채에 의존해서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모습,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많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비용을 제시하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대출 행동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고 론 액티비티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줄여나갑니다. 왜? 부채 문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까다롭게 해줌으로써 위험을 우리 금융기관으로 전이시키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부채 받고 싶을 때 은행에 가서 확인합니다. 그럼 은행은 아무나한테 함부로 대출해 줍니까? 지난 2년치 원천 징수 끊어서 보내주세요. 담보물건 어떤 것 있는지 보여주세요. 기업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 가면서 대출을 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이런 부채 문제가 가시화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 모습도 매우 중요한 현상인 것이다. 이것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F가 먼저 기업 부채 문제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 부채 문제죠. 파랑색 Household Debt, HH라고 써 있죠. 이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그래도 23년 들어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또 역시 이 가계 부채 규모 면에서 혹은 그 밖에 이 어셋에 비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볼 때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 네, 기업부채에 있다. 검정색 보세요. 기업부채에 문제가 있다. 노란색도 보세요. 그러니까 GDP 대비 기업부채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어셋, 자산가치 대비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실 부채 문제의 핵심은 기업 부채다라고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 실제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라고 한다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5% 수준에 이르니까 굳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문제냐라고 한다면 또 기업대출의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IIF는 기업 부채 문제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홍콩, 차이나,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죠. 가계 부채가 아니라 기업 부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 부채 비율은 이 IIF의 조사 대상국 중에서 GDP 대비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리 봤을 때 94.9%고 유로존의 경우 95.5%인데 기업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는 것이 IIF의 기업 부채 문제 권고 사항입니다. 두 번째 권고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이에요. 보시면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홍콩 같은 나라는 그 비율이 높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다.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중국의 경우 더 많은 기업 부채에 의존해서 기업들이 버텨나가고 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들 비구위안 사태, 홍다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한데 그 중국 경제 다음으로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조사 대상국 중에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유일한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이 비율이 늘어난 나라인 거죠.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빚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빚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같은 방향성인 거죠. 이것저것 다 올라서 고물가의 부담인 것이고 고금리 때문에 빚 부담은 또 커지고 있고 근데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빚으로 버티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도미노 파산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파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IIF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이 두 번째로 가장 가파르게 기업의 도미노 파산이 일어나고 있다. 대략 40%로 증가하고 있다. 40%의 증가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2022년 3분기 기준과 비교했을 때 23년 3분기 40%나 기업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이 22년에 파산했다면 23년에는 140개의 기업이 파산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조사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 부채 문제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더군다나 아직 끝나지 않았고 24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목하다시피 기업 부채 문제 심각한데 그 기업 부채 문제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뭘까요? 바로 부동산 PF죠.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왜 늘어날까요?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할 때 혹은 상업용 건물을 건설할 때 돈을 빌려다가 건설하죠. 대신 이거 분양 다 되면 돈 갚을게요 하는 게 부동산 PF인데 분양이 안 되니 돈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다행히 미분양 주택 건수는 그래도 지난해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6만 호 수준으로 5만 9천 호까지 떨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재산센터. 그 밖에 오피스, 상가의 경우 기업 경기가 안 좋고 한국 그 실물 경제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창업 열풍은 줄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사이즈를 줄이고 혹은 사라지는 도산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새롭게 자영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고 하다 보니까 공실이 늘어나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은행, 증권, 보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연체율을 보세요. 대출 잔액 133조 원에 해당되는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 중에 2.17%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17.3%에 이르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과 같은 주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북은행의 기업대출 문제도 좀 언론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지방에서 이 건설사업자에게 많은 대출을 제공하고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대출을 많이 공유해 준 은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정말 이 경기 침체 국면을 딛고 일어설 만큼 충분히 나아지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겠다. 회복을 막는 하나의 약한 고리가 부동산 PF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 부채 문제 중에서도 부동산 PF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PF 발, 금융부실, 기업 부채 문제, 도미노 파산 이런 우려가 더 점증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일부의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겠죠. 특히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문의 여러 금융불확실성, 금융부실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보면 2019년과 2022년 3분기 정도 9월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금융기관의 금융부실 문제에 노출된 정도도 더 증가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공적 금융도 역시 부실해지고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자들의 부실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나 혹은 금융투자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요? 결과적으로 corporate loan, 기업에게 대출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다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줄이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그 자금 대출도 줄이고 뿐만 아니라 SME,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도 줄여나가서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전체 론, 검정색 점선이죠. 이게 줄어들고 있다,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융부실 문제가 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같이 그 금융부실을 전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자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땅히 가야 할 자금이 제대로 우리 경제 곳곳에 공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신사업 더 해보겠다, 신시장 진출을 해보겠다, 신상품 만들겠다, 경기가 어떻든 우리 기업은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생산설비 용량을 늘려보겠다 하는 의지로 자금을 대출받기가 좋아요, 나빠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융부실 문제는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압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초에 역전세난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역전세난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낭떠러지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역전세난 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모색하고 또 집주인도 역전세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회하고 임차인 역시 역전세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경로를 찾아보는,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회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전세 대란이 오지는 않는다. 역전세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 가시화되어 있고 위험 요인 맞아요.
그러나 그런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기업도 가게도 정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로 곧장 빠져드는 경제 위기로 전개되기보다는 아까 금융기관의 대응처럼 뭔가의 대응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전개되진 않는다. 다만 그런 대응 전략, 우회하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인 거죠. 경제 위기가 아닌 경기 침체를 선택하는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경제 전망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